오랜만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했더라고요. 코로나 생기기 전이죠. 모이는 게 힘들었었고 또 그제 이나마 좀 모일 수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문과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오늘 과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빅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지구, 생명, 그리고 인간까지. 제 전공이 아니니까 이제 틀려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저는 주제가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과학에 사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공집선생님께서 귀를 열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여튼 많이 생략을 하고 요점만 들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 내용들을 가지고 노벨상만 정말 십수명이 받았을 정도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명된 내용들이니까 어차피 제가 이해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또 검증된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주차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자르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나오죠? 제임스 웹 들어보셨나요? 우주망원경이 작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이제 반사판이라고 그래요. 그렇답니다. 예.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 노후화된 허블 망원경의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관측을 하게 될 망원경인데 그 제임스 웹의 주 목적은 그러니까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이나 아니면 허블이 관측하지 못했던 우주의 아주 먼 곳 그런 심우주의 또 우주 먼지에 가려진 외계 행성 또 별 이런 천체를 관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허블 망원경 자체가 우리 과학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이 허블을 통해서 인류는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블이 이제 수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허블을 대체할 망원경으로 제임스 웹을 보냈습니다. 12조가 들었대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임스 웹이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서 실제로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이런 사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허블로 같이 찍은 게 있었는데 허블하고 비교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왼쪽이 허블이고 오른쪽이 제임스 웹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기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에 모래알 만한 점 같은 곳을 그냥 계속 노출을 주고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빛들이 보이시죠? 저 빛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저 빛 하나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보시면 저기 이렇게 별빛 모양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게 하나의 은하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보이느냐? 이 중력 렌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가운데 거대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저렇게 위아래로 흩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구에서 보기. 그러니까 저런 사진들을 이제 막 찍어서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허블을 통해서 봤던 거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지금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임스 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전에 이제 그 서울대 천문학과에 계신 우정학 교수가 이제 저희 와서 강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 또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이라고 하는 두 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내용이 우리 신앙하고 신학의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자연을 해석하고 이해한 내용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조화롭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 현대 과학이 여태까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경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세운 그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했고,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다른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게 가능했고, 또 그 예측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으로 다 이 공식을 풀어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관측을 통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노벨상을 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의 법칙을 찾아서 우리가 규명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과학과 기독교 신앙 자체가 결코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우신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박희 집사님,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이런 우주의 물리학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 닐스 보어하고 충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닐스 보어가 그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머리가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 같은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끝까지 하여튼 자기가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하여튼 불편한 그런 심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이 우리야 뭐 그냥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럼 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빅뱅에 관련돼서 노벨상이 3번이 수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서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138억 년 전에 갑자기 우주가 생겼어요.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어때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모릅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자, 이제 빅뱅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빅뱅 후에 플랑크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이 출현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3초래요. 플랑크 시간이. 아니,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우주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빅뱅부터 시작해서 중력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주는 초기 블랙홀의 생성과 소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답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하는 얘기와 저희가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플랑크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주가 이제 중력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의 힘에는 네 가지가 있죠. 전체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력이 최초로 분화되어서 이제 중력이 생겼으니까 우주 속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3초, 마이너스 35승 초를 지나면서 우주는 급팽창해서 그 양성자보다 작은 우주에서 10의 50승 배가 팽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m인 우주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10의 빅뱅 후에 10의 마이너스 35승 초가 지나면 우주가 요만한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니까 반지름이 1m니까.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초가 경과되면 이제 쿼크들이 나와서 그 쿼크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중성자가 진공에서 15분이 지나면 전자를 방출하고 양성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빅뱅 후에 대략 1초가 지났습니다. 빵 그러고 1초가 지났어요. 자, 중성미자가 독립된 입자로 출현했고 중성미자는 별 속의 핵융합 과정에서 이제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핵융합은 어떤 거하고 똑같느냐? 지금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그 핵융합, 그러니까 융합 반응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감마 파장에 포톤이라고 하는 광자가 생겼습니다. 광자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1초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는데 근데 광자와 중성미자 모두 똑같이 광속으로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근데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광자는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무수히 많은 입자로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막 부닥치고 다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 태양 속에서 전자가 이제 태양 속에서 빛의 광자가 하나 발생을 해서 그래서 태양 표면까지 나오는데 물리학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에서부터 태양 바깥까지 빠져나와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죠? 100만 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의 활동이 엄청나게 얘가 하여튼 정신없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광자하고 계속 부닥친대요. 그러니까 광자가 빠져나가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습니다. 그 태양 중심부 온도가 약 1570만 도라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빅뱅 후 3분을 통과하면서 빅뱅 후 3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거로 노벨상이 또 하나 나왔는데 우주에 처음으로 알파 입자가 출현합니다.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한 헬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원자는 헬륨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빛은 광자는 그 안에서 계속 전자하고 부닥치고 다닙니다. 아직도 못 빠져나왔어요. 38만 년이 지납니다. 빅뱅 후에 38만 년이 경과하면 이제 우주가 굉장히 커졌겠죠. 우주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초기에 그 뜨거웠던 상태에서 점점 밖으로 나가면서 식게 되고 그래서 전체 우주가 약 3,000도 정도로 이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주 속의 전자들이 이제 무슨 겨울잠 자듯이 이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어땠을까요? 광자가 이때다 그러고 걔네들 피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은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비로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후 38만 년이 경과하면서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이때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충돌하던 광자, 즉 빛이 이제 팽창한 우주 속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거는 빅뱅 후 38만 년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검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유롭게 된 광자 다발들이 우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지금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죠.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촬영한 내용이죠. 우주 배경 복사를. 그 나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야 이런 사진들을,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지만 우리 혜린이나만 못 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흑백 TV 봤어요? 흑백 TV 봤어요? 흑백 TV 텔레비전? 못 봤죠? 역사책에서 봤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보시던 거죠? 그쵸? 예. 흑백 텔레비전이 이 안 잡혀서 지직거릴 때 나는 이 노이즈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로 인한 노이즈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배경 복사는 동일한 방향으로 똑같이 지금 우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제 브라운관이 잡아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빅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그러니까 나이와 우주의 크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38만 년 후에 이제 빛이 생겨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주 사면을 갖다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됐고, 어쨌든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제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쿼크, 전자들과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원자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하고, 태양은 약 한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철의 화합물들이 결합하고 점차 질량이 증가해서 중력이 강해지고, 강해지니까 미행성들이 또 충돌하고, 그리고 미행성들이 합쳐져서 뭐가 생겼을까요? 이제 지구가 생긴 거죠. 지구는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있는, 뭐 영어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드문 행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억 년 전에 초기 바다에서 이제 최초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 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여서 사실은 우리가 뭐 감히 이제 도전해 보려고도 하지 않기도 하지만, 혹시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안 들어보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창조에 대한 생각이 이런 과학적인 개념들하고 충돌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부러 안 들어보려고 귀를 닫은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과학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과학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위대하고 큽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법칙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과학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 증명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그런 대척되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과학은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빅뱅에 관련된 것은 이 정도 하고, 어쨌든 지구까지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주하고 지구가 탄생한 역사에 대해서는 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아주 뭐 노벨상도 많이 탔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명과 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벽한 이론이 없습니다. 물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법칙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유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빅뱅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바로 한 1억 년쯤 전에 대기 중에 머물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0억 년 전에 초기 바다에서 이 생명은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죠. 자기 복제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 현상이 출현했는데 우리가 생명의 발원지로 보통 바다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 물질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물이 한 곳에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생명의 발원지를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세포는 그 유기분자들을 감싸서 그 보호할 수 있는 세포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이 없으면 이게 다른 거하고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모여서 결합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단계로 이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막이 없으면 생명체가 생명 현상이 발생할 수도 없고 다른 그것과 다른 무기 물질과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로 한 10억 년 동안은 모든 생물이 원시적인 원핵 세포에서 그러니까 막이 없는 상태로 이제 10억 년을 지내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얘가 이제 그 막을 가진 그런 그 세포막을 가진 그 막으로 쌓인 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는 다른 세포들을 다시 연결하게 됩니다.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생명체를 만들 수 있었고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뭐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어러 뭐 그 무슨 뭐 지구 그 뭐 공지구 이론 뭐가 많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탄생을 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먹이를 분해할 수 있게 되고 더 고등 식물과 고등 동물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세포 막이 생겼다는 거죠. 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막은 뭘로 생겼느냐? 규서라고 하는 결정 구조로 이제 그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규소는 지구 지각, 그러니까 지구 땅의 구성 요소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질량 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규소는 규소 삼원체 혹은 규산염 삼연체 구조로 존재한다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답니다. 규산염 광물은 지표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규소로 이루어진 그런 세포막은 바로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흙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땅, 흙, 진흙에서 결국은 생명체가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당히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저 세 줄을 읽고서 그 수많은 과학의 어떤 내용들 가지고 뭐 반박하거나 아니면 대척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핵세포가 출현하고 나서 이제 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멸종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중생대 마렵쯤에 도시만한
그런 소행성 하나가 멕시코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공룡이 멸종을 다 하고 거의 75%의 그러니까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공룡들이 멸종을 하니 그 다음부터는 작은 포유류가 이제 그 대세가 된 거죠. 그때부터 신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룡에게는 이제 큰 불운이 되었지만 결국 포유류를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는 어쨌든 엄청난 행운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라기 공원을 그러니까 영화로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이 공룡한테 쫓기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의 진화까지를 봤을 때 과학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뭐 본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진화는 존재하지 않고 생물은 현재 우리가 보는 그대로 예전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 3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기생을 해서 숙주의 성질에 맞게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주의 유전자와 잘 섞이고 또 스스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오작동이 일어나면 이제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 돌연변이는 사실 모든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체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후손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론자들이 진화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그 돌연변이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난 대로 계속 그대로 그 다음 세대를 갖다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니까요. 또 과학적으로 종과 종 사이에 개체와 개체 사이에 중간 종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들을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와 뭐 인간 사이에 뭐 이런 연결고리들이 없다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만들어진 변이들이에요. 그죠? 뭐 잘 들어보셨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에타, 뭐 로타, 카파, 람다, 미우, 오미크론도 있고요. 그쵸? 3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아니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10억 년, 20억 년이면 결국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박테리아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진화해온 드라마틱한 변화는 도대체 왜 인정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창조론자들이 주장하고 또한 우리가 또 이제껏 알고 있었던 인류의 진화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인류의 진화 계통도가 보통 뭐 이렇죠. 뭐 리틀풋, 루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호모 날레디,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호모 사피엔스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그래서 이 사이에 종들이 없다. 창조론자들이. 이 사이에 중간 단계에 조금씩이라도 변형된 그런 그것들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뚝뚝 떨어져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호모 에렉투스에서 뭐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인류 진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화석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11년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계통도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런 이 인류의 진화의 계통도예요. 이렇게 많은 그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맨 밑에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맨 위에가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거를 시계열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이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쪽으로 가는 거고, 중간에 섞인 것도 있고, 여기 얘 이름이 뭐더라? 세디바인이라고 하는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호모속하고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거는 안 보고 어, 사실 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죠. 예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의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올리원 하나의 종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과거의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의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 또는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종들과 이종이죠. 사실은 종이 다릅니다. 짝짓기를 해서 유전자 교환을 했다는 DNA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호모속을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화석도 남아프리카에서 발굴되어서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세디바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징검다리 종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또 시베리아 남부에서 발견된 데니소바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와 짝짓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파푸아 뉴기니의 4.8%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죠. 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비아프리카인과 1에서 4%. 그러니까 주로 유럽 쪽의 사람들이 1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희한하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퍼지게 되죠. 퍼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 살면서 네안데르탈인하고 교류를 할 그 지역적인 그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유럽 쪽으로 올라간 호모 에렉투스들이 이제 사피엔스로 가면서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이종 교배를 한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어. 라고.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직도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진실을 그냥 하나씩 알아갈 뿐이죠. 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이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언스 타임즈의 그 기자는 칼럼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지적인 고등동물로 진화하기까지는 필자가 위에서든 세 가지 이외에도 숱하게 많은 우연과 행운이 따라야만 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기막힌 우연이 다시 반복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과학 평론하는 그 과학자라는 사람도 이러한 우연들이 또다시 반복된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제가 가진 신앙적 이해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들을 이 어려운 얘기들을 드렸는지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넘어서 교회하고 교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더욱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입니다. 모르세요? 진짜요? 지구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1990년 태양으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걔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를 뒤집습니다. 돌려 세워서 지구 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 사진을 찍은 칼 세이건은 이 행성을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원래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 가족들을, 지구의 가족들을 찍은 거죠. 저기 모여 있긴 하지만 일일이 다 찍은 것 중에서 지구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창백한 푸른 점에서 자신의 책을 써서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라는 거죠. 저것이 우리의 집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력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저 작은 픽셀의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이 거의 분간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인류가 가지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우리 넘어성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허구하고 밥을 같이 먹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마음 졸여하고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징하게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명징하게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